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의 미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말동무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요즘 노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들리는 이 말, 얼마나 위험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 아시나요?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나는 사랑이나 진정한 동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노인복지센터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해온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노년의 재혼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5년간 제가 상담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과 새로운 인연을 맺은 여성 10명 중 7명이 예상치 못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머니, 이모, 고모님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조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5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노년의 남성들이 재혼 상대를 찾는 숨겨진 의도와 그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여성 어르신들을 위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단 한 분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를 통해 그들의 숨겨진 본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함을 바꿔 박지연 씨라고 하겠습니다. 68세의 지연 씨는 교회 신도회에서 만난 75세의 김모 씨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모 씨는 정말 신사다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항상 차로 바래다 주고 간식도 사주며 무엇보다 나는 건강하니까 당신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죠. 일주일에 2번은 등산을 간다며 체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를 만나 지연 씨는 외로운 노후에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단 2주 만에 모든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고 그 순간부터 지연 씨는 24시간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밤에도 수시로 깨워 물을 달라,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며 요구했고 지연 씨는 하루 종일 한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모 씨는 결혼 전부터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과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한 말이 지연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간병해 주시니 너무 좋네요. 이제 저희는 편해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 부축, 아침 7시 약 먹이기, 오전 10시 병원 동행, 점심시간에 죽 끓이기, 오후 내내 온찜질, 그리고 밤늦게까지 수시로 이어지는 그의 호출. 잠시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해도 당신이 나가면 나는 어떡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지연 씨의 건강까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기거나 과장하고 결혼 후에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었다며 24시간 돌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상담한 사례 중 가장 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동화처럼 완벽했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65세 이종미 씨입니다. 종미 씨는 동네 문화센터 요리 교실에서 만난 71세 박모 씨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박모 씨는 정말 배려심 깊은 신사였습니다. 종미 씨가 요리하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내가 도와줄게요. 걱정 마세요. 라며 먼저 다가왔죠. 놀라운 것은 그의 집안일 솜씨였습니다. 요리 수업이 끝나면 설거지를 자진해서 돕고 심지어 자기 집에 초대해 직접 청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해왔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히려 즐겁게 할 수 있답니다. 그의 말에 종미 씨는 감동했습니다. 집안일로 고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드디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박모 씨는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하자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5개월 후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종미 씨가 준비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박모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맛이 없어도 너무 없네. 그날부터 식사 시간은 고문이 되었습니다. 밥은 갓 지은 것만 먹어야 한다. 국은 하루 3번 새로 끓여야 한다. 김치도 입맛에 맞게 다시 담가야 한다.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일상 패턴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밥 줘 라고 소리치고 식사가 끝나면 방 안에서 신문만 보다가 10시쯤 또다시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이사이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청소는 하루에 3번 해야 돼. 먼지 하나 남으면 안 돼. 그는 옆에서 감시하듯 앉아 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빨래도 세탁기를 돌리면 안 된다며 손빨래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종미 씨가 잠시 쉬려고 소파에 앉아 있자 박모 씨가 말했습니다. 뭐해? 놀고 있어?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나한테 시집 온 거야? 종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던 함께 집안일을 하자는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더구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나가서 놀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라며 막아섰습니다.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모 씨의 전 부인도 같은 이유로 이혼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아내가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조차. 우리 아버지 성격에 도대체 누가 살겠어요? 새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종미 씨는 자신이 가정부로 전락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닌 그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는 무급 가사도우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가사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깔끔한지를 과시하다가 결혼 후에는 완벽주의자로 돌변해 아내를 집안일의 노예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이런 행동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종미 씨처럼 집에만 있으니까 당연히 집안일은 다 해야지.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편하게 해줘야지.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뭐가 불만이야? 이런 말들로 상대방의 불만을 차단하고 마치 자신의 요구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런 유형의 남성들은 처음부터 가사 노동자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접근합니다.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지적인 매력으로 다가왔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63세 권혜숙 씨입니다. 혜숙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퇴직교사 모임에서 만난 70세 최모 씨와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최모 씨는 전직 교장 선생님으로 첫 만남부터 그의 지적인 대화는 혜숙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교육자들은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방법이 많아요.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최모 씨의 제안은 혜숙 씨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과 지식은 혜숙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최모 씨는 자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유명대학병원 의사, 딸은 대형 로펌 변호사라며 자신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강조했죠. 당신의 풍부한 교육 경험과 지혜가 우리 손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봐요. 그런 말에 혜숙 씨는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6개월 후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며느리가 초등학생 2명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교육 전문가시니 방학 동안만 봐주세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이 바빠서. 혜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모 씨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교육자잖아요. 이런 일쯤은 기꺼이 해야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차 모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손주들을 맡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주말마다 전체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혜숙 씨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 공부 봐주기, 숙제 검사하기, 그리고 온 가족의 식사 준비까지. 주말이면 10인분 이상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모두가 떠난 후 남은 설거지와 정리는 모두 혜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저 너무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최모 씨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교육자이자 어른이라면 본보기를 보여야지. 이렇게 힘든 일에 불평하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의 말은 마치 혜숙 씨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혜숙 씨를 무료 교육자이자 가사도우미로 여기며 당연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진우가 영어를 잘 못해요. 특별 과외 좀 해주세요. 어머님, 수민이 피아노 레슨 후에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혜숙 씨가 감기로 누워 있는데도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누가 봐주나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혜숙 씨는 열이 나는 상태에서도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최모 씨의 전 부인도 자녀들의 과도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 매니저가 필요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최모 씨가 자랑하던 성공한 자녀들이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최모 씨가 한 말은 혜숙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교육 경력이 있고 성격도 온순하고 혼자 사는 여자. 우리 가족에게 딱 필요한 사람이었지. 이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보이다가 결혼 후에는
신부를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를 가족에 대한 사명 또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문직 경력이 있는 여성들이 이런 유형에 쉽게 노출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다가 결국에는 그 전문성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경제적 안정을 약속했다가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66세 김미영 씨입니다. 미영 씨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만난 72세 강모 씨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강모 씨는 첫 만남부터 경제적 여유를 과시했습니다. 고급 정장의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며 당신은 돈 걱정 말고 호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 때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도 비싼 명품을 사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모 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근히 자랑하곤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이 10억이 넘는다. 매달 받는 연금이 700만 원이 넘는다. 주식으로 번 돈이 수십억이다 라는 말들로 미영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데이트를 하던 중 강모 씨는 미영 씨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내가 강남에 가진 32평형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로 이사 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24평형 아파트보다 넓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할 수 있다니 미영 씨는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7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정했고 미영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약 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새 출발을 준비했고 강모 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고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내게 맡겨요. 내 집에 사는데 돈도 내가 관리해야지. 갑작스러운 요구에 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강모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이게 무슨 태도야?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는 화를 내며 미영 씨를 압박했고 결국 그녀는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모 씨는 미영 씨의 모든 지출을 일일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영수증을 꼭 가져와야 했고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영수증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쓸 일 있냐며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용돈을 줄 테니 알뜰하게 써요.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고.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그의 태도에 미영 씨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미영 씨의 딸에게 용돈 주는 것까지 금지시켰다는 점입니다. 내 딸이지만 우리 돈이야. 함부로 주면 안 돼.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판 아파트 4억 원은 강모 씨 명의의 주식 계좌로 들어갔고 그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며 2억을 날려버렸습니다. 나머지 2억도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하려 했지만 모든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궁금증에 차서 그의 서재를 살펴보던 중 미영 씨는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고 연금도 월 2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남의 아파트도 전세였고 전세금은 은행 대출로 충당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당한 액수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호화롭게 산 거였구나. 미영 씨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사준 명품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모두 그녀의 돈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미영 씨의 재산을 노렸던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강모 씨의 자녀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재산 관리를 잘하시니 따르세요라며 미영 씨를 다그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도 아버지의 재산이 바닥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새어머니의 재산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돈을 다 통제하면서 마치 하녀처럼 부려요. 설거지하다 그릇 하나 깨면 이게 다 돈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요.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그릇인데 말이에요. 미영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며 접근하다가 결혼 후에는 오히려 여성의 재산을 통제하고 이에 속시키는 경우입니다. 특히 주거지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남성들은 여성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신뢰하도록 만든 후 결혼 후에는 그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기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문화와 예술의 세계로 이끌어 정신적 지배를 시도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70세 이영숙 씨입니다. 영숙 씨는 구립노인대학에서 신앙송 강좌를 듣던 중 같은 수업에 참여하던 76세 윤모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첫 만남부터 윤모 씨는 다른 남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외모나 재산 자랑이 아닌 그녀의 내면을 바라보는 듯한 말들로 영숙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참 지적이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군요. 당신 같은 분과 대화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며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영숙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모 씨는 자신을 문화예술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평생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면서 영숙 씨에게도 예술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의 만남은 마치 문화 투어와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미술관과 음악회를 함께 다녔고 밤에는 윤모 씨가 직접 쓴 시를 낭송해 주었습니다. 그는 영숙 씨에게 끊임없이 책을 선물했고 예술과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0세에 찾아온 이런 지적 자극과 감성적 교류는 영숙 씨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제 나이에 이런 로맨스가 다시 찾아올 줄이야. 영숙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4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정했고 윤모 씨의 제안으로 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내 작품들과 수집한 예술품들이 있어요. 당신과 함께 예술의 세계에 푹 빠져 살고 싶어요. 하지만 결혼 한 달 후 윤모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숙 씨의 친구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 수준에 맞지 않아요. 그런 저속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감성이 무뎌져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자신을 더 높은 문화적 수준으로 이끌어주려는 배려로 들렸지만 점차 모든 친구와의 만남이 제한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자기 앞에서만 하게 했고 소셜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해요. 그의 말에 영숙 씨는 모든 계정 정보를 넘겨주었고 그 후로 그는 영숙 씨의 모든 소통을 감시했습니다. 점차 영숙 씨의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외부와의 유일한 창구는 윤모 씨뿐이었습니다. 윤모 씨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영숙 씨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가 쓴 시를 읽어주며 감동받지 않으면 당신은 예술을 모르는군요 라며 하루 종일 설교했습니다. 영숙 씨가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은 저질 문화라며 보지 못하게 했고, 좋아하던 화장품도 저속하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윤모 씨의 일상적인 폭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특별해요 라고 하던 그가 점차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축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을 봐주는 게 어디예요? 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가 반박이라도 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라고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윤모 씨가 외출한 사이 영숙 씨는 그의 서재를 둘러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낭송해 주던 시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베낀 것이었고, 예술에 대한 지식도 유튜브로 급하게 공부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서랍에서는 어떻게 지적으로 보이는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자료도 발견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모 씨의 다이어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영숙 씨를 만나기 전부터 그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신앙송 동아리 참여, 클래식 음악 선호, 자존감 낮음, 외로움 느낌, 마치 사냥감을 분석하듯 영숙 씨의 취향과 약점을 분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윤모 씨의 전 부인 3명도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의 취향과 약점을 파악한 후 그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고 접근하는 전문가였던.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런 분들의 표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미소,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오래된 편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홀로 살아가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35년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가능합니다. 구립노인대학, 복지관의 다양한 강좌, 온라인 강의 등 배움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그림 그리기 등 평소 관심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75세 박명자 씨는 72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결과 이제는 손녀와 영상통화는 물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도 시도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문이 열리니 세상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둘째, 든든한 친구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친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비슷한 경험과 공감대를 가진 친구들이 큰 위로와 지지가 됩니다. 동네 운동 모임, 취미 동아리, 봉사활동 등에서 만난 친구들은 때로는 가족보다 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73세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친구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우연히 시작한 아파트 단지 내 아침 걷기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점차 이 모임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황혼자매단이라고 불러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만나서 함께 걷고 수다도 떨고 서로의 건강도 챙겨줍니다. 생일이면 작은 파티도 하고 아플 때는 번갈아 가며 병원도 동행해줘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니까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모임 덕분에 이미경 씨는 명절이나 주말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바빠서 찾아오지 못할 때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니 더 즐거워요. 셋째, 작더라도 규칙적인 수입을 만드세요. 경제적 독립은 정서적 독립의 기반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건강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관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아파트 택배 분류, 공공일자리 등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69세 최순희 씨는 은퇴 후 동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8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손자, 손녀를 대하는 기분으로 일하니 보람도 크고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이 일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작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넷째,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한 육체는 독립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 낙상 방지와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78세 박정숙 씨는 10년 전부터 요가와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절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지금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약을 먹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혼자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볼 수 있어요. 정숙 씨는 식이요법에도 신경 씁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으며 소금과 당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건 결국 자유에 투자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마음 건강도 챙기세요. 노년기에는 상실감, 외로움, 우울감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1세 김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상담과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받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웠죠. 지금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위한 자조 모임, 리더로 활동하고 있어요. 영자 씨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나이 들면 겪는 여러 변화와 상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내 삶에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섯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영상통화, 온라인 쇼핑, 음악과 영화 감상, 정보 검색 등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창을 열어줍니다. 74세 이영숙 씨는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 도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법도 배우고 카카오톡으로 단체방 채팅도 하고 배달앱으로 음식도 시켜요. 밖에 나가지 못할 때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심이 돼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의 수많은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홀로 서기가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며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독립적인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적절한 준비와 계획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홀로 살아가는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주거 환경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혼자 살 경우 안전과 편리함이 최우선입니다. 화장실과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며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9세 이정희 씨는 2번의 낙상 사고 후 자녀들의 도움으로 집을 노년 친화적으로 개조했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부엌 수납장을 낮췄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 덕분에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응급 호출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는 제 자녀들도 안심하게 되었어요. 주거 환경을 정비할 때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둘째,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노년기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등 특정 지출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자산과 수입, 예상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68세 황미영 씨는 은퇴 후 재정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금과 적금, 보험 등을 모두 검토하고 앞으로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해 봤어요. 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준비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계획에 따라 일부 재산을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자녀나 친척에게 쉽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의 노후가 충분히 보장된 후에 재산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으세요. 많은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좋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은 물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도 받아보세요. 76세 박순애 씨는 2년 전 정기검진에서 초기 대장암을 발견해 조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검진에서 발견된 거예요. 초기라 간단한 수술로 끝났지만 몇 개월만 늦었어도 상황이 심각해졌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그 이후로는 건강검진을 절대 미루지 않아요. 또한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하며 대부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인 준비를 해두세요. 사전 의료지 시서, 유언장, 후견인 지정 등 법적인 준비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홀로 사는 경우 이러한 준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82세 김영순 씨는 몇 년 전 사전 의료지 시서를 작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카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내가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누가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지 미리 정해두니 마음이 편해요. 특히 자녀가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준비가 더 중요하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활용해 보세요.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72세 이명숙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양식 배달 서비스를 받고 주 2회 방문 요양사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줘요. 또 말벗 서비스와 안부 전화 서비스도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사랑있기 서비스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기에도 새로운 친구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재혼이나 동거를 결정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74세 최순자 씨는 70세에 댄스 교실에서 만난 남성과 3년간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이나 동거 대신 정서적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요.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지만 각자의 독립된 생활과 공간은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우리 둘 다에게 가장 편안해요. 이처럼 전통적인 결혼이나 동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집 살림 living apart together처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모델이 노년층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살아가는 노년의 일상에서 작지만 큰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경험만이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소소한 기쁨이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먼저 하루를 의미 있게 구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77세 이화자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요. 크고 어려운 일보다는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작은 일들이죠. 꽃에 물 주기, 30분 걷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성취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공원 산책, 화분 가꾸기, 새 관찰하기 등 자연과 연결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81세 김정숙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키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식물들을 살피고 물을 주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하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성취감도 있어요.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길러줍니다. 이는 우울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75세 박미자 씨는 3년 전부터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일상 속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차 한 잔, 반가운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하루가 더 풍요로워졌어요. 넷째, 웃음과 유머를 잃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유머러스한 책이나 영화를 즐기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통증까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83세 최길순 씨는 웃음 치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웃음이 더 필요한 시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해요. 어색하게 시작해도 금방 진짜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세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79세 이명자 씨는 77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늘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바쁜 삶 속에서 미뤄왔어요. 이제서야 시작했는데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림 실력은 아직 서툴지만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과정 자체가 명상처럼 평온해요.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과 작은 전시회도 열었답니다. 여섯째,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줍니다. 71세 박순옥 씨는 주 2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했는데 은퇴 후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이해했을 때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껴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에너지와 기쁨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종교적 믿음이든 명상이든 철학적 사고든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은 노년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주고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80세 김영숙 씨는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깥으로만 관심이 향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죠.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요. 이런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35년간의 노인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 재혼의 위험성과 홀로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례는 모두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사항은 변경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재혼 자체를 부정하거나 모든 노년 남성을 잠재적 위험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 사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또는 주변의 압박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는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배움과 성장, 기쁨과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치 있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노후를 더 자신감 있게 계획하고 더 강인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경험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미덕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